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친일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에서 나치 치하 4년 동안 1940년부터 1944년 동안 이 4년 동안의 나치 치하에서 부역했던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했죠. 나치 부역자 6,763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실제로 징역 사례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친일파에 대해서 오늘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 친일 청산을 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먼저 우리 이제 광복회 우리 고문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북한의 친일파 열심히 연구를 하신 우리 홍강철 통일중매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강철입니다. 네, 저 북한의 친일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북한의 친일파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북한은 정말 친일 청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 친일파들을 완전히 다 숙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북한의 친일내각 그 초대 내각의 친일파 들이 얼마나 많이 기용이 됐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어떻게 친일 청산을 했는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게 틀리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친일 청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민재판이라는 용어가 많이 떠올라요. 네. 예. 뭐 저놈 죽여라 뭐 하면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인민재판으로 실제로 그렇게 청산을 했나요? 북한의 친일파를? 네, 그랬죠. 네, 북한이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나? 이게 문제죠. 네. 그 사람들이 흔히 뭐 김일성이 했나? 예? 누가 했나? 이렇게. 그런데 그 소련군은 8월 8일에 그 대일 작전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11일, 21일 내서 쫙 이렇게 전진을 하죠. 소련군이 질풍노도와 같이. 그래 전진하고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 입국했을 때 그건 9월 16일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 8월 15일에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도 김일성 들어와서 항일유가 그때 빨치산이죠. 네. 빨치산에 들어와서도 정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도적이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누가 주도적이었나?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흥형무소만 해도 8월 15일 날 항복하고 8월 16일 날에 몇백 명을 내보냅니다. 정치범, 경제범들을 다 내보내거든요. 몇백 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6일 날 나오자마자 이 함남도 같은 게 제일 셌거든요. 북한에서는. 함경도? 예, 함남도. 함경도. 네, 함경도. 예. 남도. 그러니까 함흥이죠. 네네. 그러니까 함흥 지역 사람들이 제일 셌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고도 말하죠. 이 사람들 주도로 인민연회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일제 관공서, 경찰 이런 거 다 접수하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는 새에 소련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소련군이 들어왔고 그러다 나니까 소련군이 들어와서부터 그런 갑자기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이 민정을 돌볼 수는 없죠. 군대가.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그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잡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재판 진행하죠. 친일파들에 대한 재판을. 그게 이제 그때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중심 인물이 조만식 선생 뭐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었었죠. 그렇죠. 조만식, 그다음에 허가이, 그다음에 허가이, 오기섭, 네 이런 사람들. 오기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남도, 원산 이쪽 견해서 그 사람은 그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다음 조만식 선생은 이게 평안도 여기서 평안도, 항해도 쪽에서 근데 또 항해도 쪽에도 또 그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회주의자라는 게 민족주의자, 네, 사회주의자 다 그렇죠. 합친 거죠. 네. 그때 사람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그랬던 겁니다. 해외에다가 활동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야죠.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이게 공산주의로 무장된 사람들이었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은 다 그 이야기하자면 상해 임정에도 관계되고 다 이렇게 관계됐던 분들입니다.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그때 국외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도 네. 뭐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죠? 그 북한으로 김원봉 선생. 김원봉 선생. 약산 김원봉 예, 선생 예. 같은 경우 네.
다 그분들이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분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독립을 도와줄 나라는 저 소련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리고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생각할 사람도 있었고, 근데 대체로 다 소련을 생각했죠. 예, 대일 작전 참전은 소련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북한에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친일 청산을 했던 그 주도적인 세력은 김일성이 아니라 민중주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민중주도죠. 이렇게 보면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 사이에 10일간 아닙니까? 네. 10일간에 살해된 일본인 친일파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살해라는 건 재판 없이 때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이 때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뭐 부상당한 게 67명, 구타 폭행 당한 자가 118명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일파 수에 비하게 되면 적은 수긴 하죠. 적은 수긴 하지만 예, 이거 그 10일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인민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민중이 그만큼 그 잠재됐던 분노가 갑자기 터져 나온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은 함부로 때리면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근거 없이 죽이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그걸 알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그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인민재판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냥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죽이고 때리고 뭐 예,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 있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인모 선생 아시죠? 이인모 선생. 뭐 예. 여기 저 예. 여기서 비선행 장기수도 올라갔죠. 비전형 장. 네.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김일성 주석이 그 항일 무장수생 시기에 조직한 그 조국 광복회라는 회가 있었거든요. 그 조국 광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도 광복회가 있군요. 예. 자매결연이라는 그런데 그분이 그 해방된 이후에 그 해방된 이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면민대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면위원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그러니까 선거하자고 하니까 친일파 지주 이런 나부랭이들 거기 선거에 나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원래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역 유지들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인민들이 농민들이 나서서 막 저건 나쁜 놈이라고 시키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무지렁이지 농민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꼼짝 못하던 그때는 감히 대꾸질도 못했겠죠 일제 시기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네. 예.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는 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북 그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북민들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예. 그 이북 분들이 좀 그 성정이 네. 이남 사람들보다는 격해요. 예. 격하고 과거의 밀란이라든가 네. 뭐 홍경래 난이든 뭐 아니면은 그 뭐 묘청의 난 뭐 이때까지 올라가 보면은 이런 어떤 중앙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기존 제도권에 대한 그러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 버릴 네. 그 어떤 텐션이 더 높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그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많았거든요. 일제 취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이민연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선거를 그때 투표를 하게끔 했던 겁니다. 선거를. 자치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민위원회가 그다음에 재판을 여는 거죠. 그때 당시 인민위원회 안에는 다 있었거든요. 사법 검찰 다 이게 그 권한이 다 인민위원회 안에만 딱 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민위원회가 다 이렇게 재판을 했던 겁니다. 재판에서 뭐 사형시키고 막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다음엔 이 소련 군정이 들어와서 소련 군정도 한 10월경부터 군정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15부터 그 10월까지 그 기간에 빈 공간이었던 겁니다. 인민위원회가 모든 걸 처리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친일파들은 또 남으로 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돈 좀 모아놨던 놈들은 나무로 튀고, 그다음에 돈 모아놓지 못했던 놈들은 그런 건 다른 고장으로 가서 변성명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또 변성명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고장에 가서 경찰하던 놈은 또 이민연에 낮춰 붙어서 또 그때 당시 보안대죠. 보안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찰이랑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놈들은 머리가 돌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그 46년도, 그러니까 46년도까지 가면서 이제 그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그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친일파들을 하나씩 잡아내죠. 계속해서. 아,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 몰랐으니까 그래 쓴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 이제 친일청산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었죠. 북한에도 네. 친일청산 규준이 이렇게 친일파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 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언제 생겨나게 되냐면 1946년 3월 7일에 이 규정이 발표됩니다. 소련 군정청에 의해서. 아니죠. 그런가요? 이걸 그 북조선 임시인민연회가 1946년 2월에 소련 군정이 끝나면서 임시인민연회가 조직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은 군정이 6개월 동안이었었던 네, 6개월이었습니다. 거죠. 예. 소련 군정은.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러나고 여기 이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들었겠죠. 이전에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소련 군정이 끝나면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소련 군정이 6개월 만에 끝나면 네. 소련 군들은 다 철수를 했나요? 아, 그때까지는 철수는 안 했죠. 철수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철수해 나가던 상태였습니다. 46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둔군 형태로 있었겠죠. 점령. 예, 예, 점령군이 해방군으로 아니고. 들어왔다가 주둔군 형태로 잠시 머물렀다. 예. 이렇게 뭐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임시인민위원회 좀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료를 좀 보면 여기 보면 46년 3월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헌병 하사관 이상이고 그다음에 경찰 경시 총경 이상, 악질 분자. 그러니까 고등 경찰로서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 분자, 뭐 밀정 책임자, 그다음에 의식적인 밀정 행위자,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및 관계자, 귀족 칭호받은 자, 뭐 악질 고관. 여기서 이제 악질 고관이라고 하면 조선 총독부 산하의 이제 국장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뭐 이런 사람이네요. 네, 다 집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사상범을 맡았던 판사, 검사. 네. 그다음에 민족 뭐 계급 해방 운동에 참여한 민족 운동자, 혁명 투사를 학살 또는 박해하고 그 박해를 방조한 자. 네. 예. 그다음에 일제에 의해 임명된 도회 의원, 친일단체, 파쇼 단체 간부. 파쇼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일진회 같은 걸 말하는 거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일지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그에 관계한 악질 분자. 그다음에 군수산업 책임 경영자. 그다음에 군수품 조달 책임자. 뭐 악질 분자죠. 그다음에 네. 일제 행정 사법 경찰기관과 관계를 맺고 만행을 감행해서 원한의 대상이 된 민간 악질 분자. 그다음에 일제 행정 사법 경찰 부문 관리 공리로 원한의 대상이 된 악질 분자. 그다음에 황국 신민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원병, 학도병, 징용, 징병제도 실시에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 분자. 그러니까 징병에 나가라고 이렇게 연설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악질 친일파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네. 같네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이강수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역사에서 배워주거든요. 조선 역사에서 배워줍니다. 이강수에 대해서도 카프가 그때 당시 카프 작가 동맹이라 하죠. 예? 프롤레타리아 무슨 뭐 그런 네. 작가 동맹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강수에 대해서도 배워주거든요. 그 동맹의 일원으로서 그 빼앗긴 조국이 그 우리 민족의 슬픔과 울분을 그 노래하는 이런 많은 작품들을 썼다. 그렇지만 한국 신민화 운동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강수가. 예? 그런 친일파기도 했다. 친일파기도 했는데 그 전쟁 시기에 북으로 올랐죠. 근데 여기서는 뭐 어쨌든 그 피랍대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으로 왔댔으니까 북에서는 그 역사에서 배워줄 때는 그렇게 배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를 따라왔다. 이렇게 배워줍니다. 역사에서는. 그 춘원 이광수는 예. 6.25 때 예.
납북돼 가다가 사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임종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네. 그 외할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네. 그 유명 인사들을 이제 그 북으로 데려가는 그런 작전이 있었대요. 북송하는 네, 과정이. 그런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그걸로 해서 납북되시고 그다음에 그 이광수 씨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같이 올라가다가 아마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나 이래가지고 네. 그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북한에서 활동은 그러니까 전혀 못했겠죠. 네, 그렇죠. 올라가는 중에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렇게 규정이 이런 규정도 있지만 네. 여기 또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건국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자, 이런 자에 한해서는 죄상을 감면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면책 조항이네요, 일종의. 네, 면책 조항인 거죠. 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 가지고 있던 지수들 적극적으로 나왔죠. 내가 친일 행적이 그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자각적으로 땅을 바치는 겁니다. 나 땅 바치겠습니다, 국가에. 그래서 그때 그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구호가 있었거든요. 뭐 있었냐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라 해서 우리가 이 세속을 건설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재산 적극 바치고 뭐 땅 가지고 있어요. 뭐랍니까? 토지가 갈 건 뻔한데. 예? 어차피 뺏길 수도 예, 있고. 어차피 뺏길 건데 공산사회에서 그러니까 약삭 빠르게 다 내놨죠. 공장도 내놓고 친일 행적이 있던 사람들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내놓거나 뭐 이제 그런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친일 행각을 했다라는 것을 자백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반성을 아마 하는 행위가 선행됐겠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인민재판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재판, 재판할 때 자기 가오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거는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뉘우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쳤고 그런 단계를 다 거쳤던 겁니다. 자, 그 리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그 보게 되면 그 여기서 남한에서 흔히 말하는 것, 예? 그 리할이라는 사람은 친일파다. 일본 항공대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공 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또 일본군에서 비행사로 뭐 가미가제 그 특공대 대원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알이라는 이분은 그 일반 항공학교 있지 않습니까? 민간 항공학교 그걸 졸업했고 일본에서 뭘 했냐면 신문사 비행사를 했습니다. 신문사 비행사.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비행기에다 신문 실어서 나르겠죠. 먼 데로 홋카이도라 이런 데는 그런 비행사를 했었거든요. 일제 때.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그 우리 넘어옵니다. 조국으로 넘어와서 서울에 와서 봤는데 서울에 와서 3일 있으면 봤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있을 것 같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사람은 그 눈치챘겠죠. 그래서 그 사람 북으로 가게 됩니다. 북으로 가 그 사람 그 우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주 옆에. 그러니까 신의주의 그 비행장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주 비행장에서 그 신의주 비행장을 지키는 이런 자위대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내가 비행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좋다. 내가 저 비행기들 고치겠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달아나면서 그 비행기 그냥 놔두고 간 게 아닙니다. 다 망가뜨리고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리알이 거기서 비행기를 고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서 항공대 대장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련 군정위에서 발탁이 돼서 그래서 항공대 대장도 하게 되고 항공 부사령관도 했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이 리활이라는 사람을 북한에서는 이제 친일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친일파였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중용을 했다. 그래서 북한이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근거로 삼는 인물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여기 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저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분이 지금 리활이라는 분이죠.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김일성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기 비행사들입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북한 정권 초기에 네, 네. 북한 정권 초기에 이제 공군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행정 10국, 뭐 행정 10국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행정 10국이라는 거는 그 소련 군정을 시작하면서 그 소련 군정이 만든 이런 행정 기관이었습니다. 행정 10국은.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공업국, 교통국, 재무국 뭐 이런 국들이 쫙 있거든요. 사법국.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걸 이렇게 그 정부의 그 권한을 행정 10국이 그 했죠. 이게 소련 군정 내에서 네, 소련 군정 내에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행정 10국 안에 흔히 조갑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갑제가 흔히 주장하는 게 뭘 주장하냐면 그 북에서는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친일파도를 기용을 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행정 10국 안에 여기에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행정 네. 10국 안에는 이게 소련 군정식이거든요. 자, 이 명단을 한번 볼까요? 뭐 공업국, 재무국, 교통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국이 있었네요. 근데 네, 예. 저기에 이제 친일파가 포함이 됐다라는 걸 이유로 북한은 친일 청산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갑제가 주장을 했던 그 근거가 저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저 행정 10국이라는 건 이제 소련 군정 치하에 있었던 거고. 네, 소련 군정 지하에서 소련 군정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할 줄은 누구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제 그 맡아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으니까 소련 군정이 급하게 조직하다 나니까 이렇게 그 친일파들도 이게 등용하긴 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썼던 그 총독부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기용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네요. 이 중에. 총독부라기보다도 이게 이 중에 보면 네. 그 정준택 같은 경우에는 네. 백년 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저기 황해도에. 아. 그 광산에서 이 성강 기사로 일했거든요. 성강 기사로 일했었는데 그 일제가 패망하게 되면서 공장 자치위원회가 조직되게 되죠.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이 공장을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산을. 그러자면 그게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명을 합니다. 정준택을. 광산의 지배인인 그 지배인이라고 해서 떠드는데 지배인이 아니고 선광장. 그러니까 선광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광장을 책임진 이 장이었던 겁니다. 예, 정준택이. 그런 걸 소련 군정이 발탁을 하죠. 그런 걸로 이 사람 보고 그 친일파라고 하거든요. 이 남한에서는 친일파를 기용했다 이러는데 이 정준택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우과대학에 가거든요. 우과대학 다니다가 2학년인가 그때 이런 그 사회주의 책을 독서에 예? 그 독서에 가담에 있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거기서 독서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정준택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은 사회주의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와서 그래도 그 일제히 어쨌든 그 광산에서 기사로 일했던 거죠. 근데 그걸 놓고 어쨌든 친일파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그 함흥철도국장이 있습니다. 한희진 교통국장 한희진 이 사람은 함흥철도국장이었거든요. 일제 시기에 함흥철도국장이었던 걸 지금 교통국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소련 군정이. 그러면 저 한희진 씨는 예. 일제 강점기 때 뭐 상당히 좀 고위직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역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네. 있었겠네요. 예. 그런데 그 함흥이 그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흥이 제일 셌다고. 해방 이후에 함흥 사람들이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함흥 중앙을 만든다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양보다도 더. 예, 함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함흥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심이 높습니다. 아, 그 함흥 대극장 같은 경우에 함흥 대극장은 평양 대극장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크게 지었다가. 그래서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그래서 이그 함흥 그러니까 이 한희진이는 이렇게 나쁘게는 안 놀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이 함흥지구의 그 국내에 활동하던 혁명가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군정에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이 교통국장이 되는 거죠. 행정식국에. 근데 후에 해임됩니다. 빨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네. 빨사에 들어와서 서서히
빨치산이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그다음에 다 해임시켜 버리죠. 강경파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군정 치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도 중용이 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한동찬 같은 경우에 상업국장, 예. 이 경우에도 자료 사진을 보면 네, 이 상업국장 한동찬 같은 경우에도 치과 의사였습니다. 일제 시기에 그리고 뭐 실업가였고요. 그러다 이 사람은 도망칩니다. 남한으로. 네, 남한으로 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상해 임정, 예? 그다음엔 국내에서 다 활동을 했습니다. 다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최원권 보안국장 하나만 항일빨치산이죠. 아, 이 조성파, 조영열, 그리고 이순군, 그리고 이봉수 이 사람들 다 함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흥이 어느 만큼 그때 썼는지 이게 아시겠죠? 네. 함흥 사람들이 소련 군정이 함흥에 제일 조직화돼 있고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소련 군정도 함흥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조선 시대 때 그 이성계 함흥차사라는 네. 그 고사도 있잖아요. 예.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변경이고 외지인데 네. 함흥이 예. 그 저 북쪽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가 그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사람들 좀 세죠. 함흥 사람들이. 예. 그리고 함흥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아, 또 말도 잘하고. 예, 말 잘하고 말싸움하면 집니다. 우리 집사람 함흥 사람 아닙니까? 함흥 얄개. 그 이제 함흥 차사 그 이선 그 번궁이거든요. 번궁이라고 말하는데 이성계가 살던 집이 네. 그 궁이 번궁인데 그 번궁 옆에 우리 집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그 번궁 옆에 살았거든요. 그럼 무서운 사모님하고 같이 사시는군요. 아, 말다툼하면 제 집니다. 와이프한테. 아니 근데 어쨌든 함경도 출신이신 거잖아요. 우리 저 네, 홍 대표님도 홍 대표님도 함경도 네, 출신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다분히 지역적인 우월성을 좀 강조하시는 거죠. 소양의 우월성. 그 약간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 이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말 잘하고 그렇거든요. 보면 이 북에 있으면 우리 군대 가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군대 가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다 오죠. 그 다 오는데 황해도, 평안도 뭐 다 있습니다. 강원도, 한북도, 뭐 자강도, 양도 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탁 튀게 노는 사람, 튀게 노는 사람은 무조건 함경도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입병사 훈련할 때 탁 가보면 분대장을 시키는 애들, 그러니까 한 개 분대니까 이러면 병장, 그러니까 신입병사 훈련대 그 책임자를 시키죠. 책임자 시키는 애들 보면 다 함경도 애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항해도, 평안도 이런 애들은 입이 무겁거든요. 입이 무겁고 행동이 진중하고 쉽게 까불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근데 그 함경도 애들은 까불거든요. 그 쫄랑거린다고. 이것은 뭐라 나댄다 그러니까 깝친다. 뭐 우리는 비슷하죠. 쫄랑거린다. 북에서는 쫄랑거린다. 그렇게 함경도 애들이 그렇게 쫄랑거립니다. 앞에 나서. 근데 조선 시대 때 그 조선군의 주력은 예. 함경도 출신 군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 북쪽 사람들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날래고 예, 용맹하고 용맹하고. 예. 그리고 또 싸움도 잘하지. 한번 싸움 붙으면 뭐 머리 깨지는 하 있더라도 뭐 막 나가지 않습니까? 북쪽 사람들. 싸움도 잘하고 또 말싸움도 잘하고 뭐 천하무적이네요. 생활력도 강하고 뭐. 예. 좀 사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임시 인면이 그 이제 행정 10국, 그러니까 예. 행정 10국은 이제 소련군이 물러나면서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이 된 게 이제 임시 인민위원회인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네. 그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이 임시 인민위원회 그 위원장은 뭐 당연히 김일성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김일성이었죠. 예. 요 명단을 좀 한번 볼까요? 예. 네, 위원장이 김일성이고 부위원장 김책.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책공업대학의 그 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홍기주, 예. 그다음에 한병옥 뭐 네. 이런. 지금 이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민위원회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국가가 예. 정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상황인 거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일제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친일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예.
친일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그런데 이 심지어 이게 청우당도 있지 않습니까? 천도교 청우당. 예? 천도교 청우당 이때는 힘이 있었죠. 해방 이후에. 근데 이때 보면 일제 때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 경찰, 헌병, 그다음에 예, 그런 속에도 그런 그 독립운동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친척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고모부죠. 고모부인데 그 고모부가 저 라진 쪽에서 경찰을 했습니다. 일제 경찰에 복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에 복무하면서 저기 그 조국 광복회 거기 특수회원 회원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조국이 강복된 다음에 그러면서 어쨌든 일제 경찰하면서 못되게 나누었으니까 자기가 원래 본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되게 나누죠. 결국은 그러다가 그 조국이 해방되게 되면서 그 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댁이 애를 못 낳아서 그래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하고 지금 라진에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통일혁명 사건에 걸려들어서 그분이 미국으로 튑니다. 통일혁명 사건. 그러니까 일제 경찰을 하면서도 그런 그 조국 광복회에 가입해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장 하던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예. 영화화 돼가지고 아마 1,000만 관객이 봤었을 건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경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경찰 고위직이었는데 예. 그 황옥이라는 실제 인물을 네. 테마로 해가지고 그런 그 고등계 경찰 간부가 그 약산 김원봉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네.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예. 실제로 그 그런 밀정이었나요? 그게 밀정이었었나요? 네, 제목이 밀정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등용되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 음, 그 해방 이후에 등용이 됐으면 여기서는 조갑제는 그러는 거죠. 친일파로 등용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제 시기에 뭐 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겉들이 나타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지. 그거 뭐 일본 경찰이었으니까 네. 그냥 친일파다. 친일파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등용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뭐 경찰, 도의원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한 행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증하자게 되면 7명이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북에서 그때 당시 지금도 같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항일 투쟁에 대한 그 역사를 내가 보증하자게 그러니까 그 국가로부터 인정받자게 되면 그거 할아버지가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 7명이 보증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7명 자체가 모두가 항일 투쟁을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나 다 말을 믿을 수는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7명 채우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예.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백수산도 드나들고 이랬거든요. 그 무슨 자리를 하긴 했지만 겨울이면 이렇게 그 소금, 성냥, 지하족 그게 제일 생활 필수품. 예, 생활 필수품이죠. 제일 있어야 되고 산에서는 그걸 지고 산에 계속 다녔답니다. 할아버지가 겨울엔 일 안 하니까 농사 모습이지만 그걸 고증받자고 했습니다. 우리 인정받자고 큰아버지가 그 독립운동하신 걸로. 예. 그러니까 그 백수산 드나들었으니까 백수산을 갔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제 때 그러니까 항일 발전을 도왔다. 그러니까 큰아버지들은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버지가 한 일을. 그렇지만 말 안 했거든요. 그런 말을 김주석하고 함께 싸운 사람들은 하나 같습니다. 그 조국 광복회 회원이라는 걸 내가 말 안 했거든. 누구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밀을 그렇게 지키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이게 풀어지게 되냐면 60년대 한 중반쯤에 그때쯤에 김주석이 말합니다. 이제는 말하라고.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김주석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찾자니까 사람 5명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걸 고증한 사람. 2명만 더 있으면 2명이 없어서 인정 못 받았다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북쪽에서도 그걸 이게 그 친일파도 등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한 친일파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등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북조선 임시민연회 안에는 이런 친일파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거든요. 국내에서 이때도 보면 거의 다 국내에서 한 사람입니다. 북조선 임시민연회 여기 보면 누가 항일투쟁이라는 이 중에 박일우 무장투쟁한 사람. 예. 여기 북조선 임시인민연회 안에 보게 되면 거의 다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김일성 주석하고 함께 싸운 사람, 김일성 주석의 전우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책, 김일성 두 명만 딱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예? 박일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에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한세라라는 분도 계시죠. 이 다 국내에 계시던 분들 아닙니까? 이봉수, 이순군, 장시우, 한세라 이런 분들은 다 국내에 계시던 분들이거든요. 최용달 다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모두가 국내에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허종숙이라는 분도 계시죠. 허정숙. 예, 이분 아세요? 허정숙은 많이 들어봤죠. 예. 허은 선생의 딸이죠.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이분이 이렇게 해방 이후에 임시인민회를 만들 때 그때는 항일발산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뭐 했을까요? 김일성 주석이 이 동지들은 뭐 했냐면 지방에다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군대를 꾸렸단 말이에요. 군대 만드는 데 참가를 하고. 예, 그러니까 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항일발치사는 김일성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방에 다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네.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훗날에 김일성이 일당 독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일본 놈하고 산에서 싸우던 발산이 왔단 말이에요. 총 차고. 예? 근데 툭 보니까 새파랗게 젊었어. 20대, 30대란 말이에요. 20대, 30대 아니면 싸우지 못합니다. 산에서. 그 눈보라 맞으면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보면 완전 그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사람들이 그 입장을 놓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영웅 같은 사람. 그렇죠. 항일이 영웅들이 온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옆에 지방에 내려가서 군에 군당위원장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김일성이 아직은 세력이 이제 미약하니까 그렇죠. 지방에 이제 그 김일성의 측근들이 네.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김일성을 지지하고 우상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지하고 옹호할 네. 수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세력을 나온 말이 그 만드는 말이죠. 활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 타고 강 건너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화하다라니까. 그래 우상화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죠. 옆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등한시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닦아놓은 집안이 있으니까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권력만 장악하면 그래. 되는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중앙으로 올라간 겁니다. 중앙 권력만 다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공했던 그 기름방울에 나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모택동 전술이나 네. 항일 유격 전술 전략이 있어요. 예, 마구잡이로 싸우는 거 아니란데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택동도 보면은 이제 만리장정할 때 예. 그때 군대가 그 만리 그 이렇게 쫓겨가지고 국민당군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막 후퇴하고 하는 사이에 군대가 없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게 다 중국 민중 사회로 다 스며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권기해가지고 국민당군을 몰아냈는데 예. 그거하고 똑같은 작전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건 생겨나서부터 지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 항일발사는 외부의 지원이 없이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인민들이 도움 그것도 조용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공작에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무나 잘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정권을 잡자게 되면 군대에 총을 틀어줘야 된다는 건 그게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다 김일성 쪽의 사람들이 했죠. 중앙에는 딱 두 명만 있었습니다. 김책, 김일성 두 명만. 채용건까지.
그때 당시 최영곤은 이쪽에 그 조만식 선생네 그 당에 가 있었거든요. 그 최영곤은. 그렇지만 남의 당에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당에 들어가서 부당수로 조만식 밑에 딱 있으면서 그 사람이 또 조만식 그러니까 좀 멍청했던 거죠. 조만식 선생이나 보면 그 밑에서 그 항일 투쟁하던 사람이 최영곤이 자기 밑에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을 지금 자기 최영곤주의로 끌어가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다 뺏기지 않았어 사람을.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 북한에서 이제 뭐 세력화하는데 좀 실패를 했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안타깝게 이제 결말을 맞으신 거죠. 그분 같은 네. 경우에. 뭐 권력 투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시니까 경험이 네. 없으셨으니까. 네, 네, 아마도 그렇죠. 그러실 이 것 경험이.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그 우리 그 뭐야 그 김수성 같은 경우에는 민생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생단 사건이라고 중국에서 그 조선 사람들은 일제 간첩이다 해가지고 스파이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족들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마구 잡아주겠죠. 그 수태수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 김수성이 뭐라 말하냐면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때는 중국 한족들이 다 그 회의장 차지하고 완전히 큰 소리 칠 때거든요. 거기에 김수성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물 한 병 들고 이 물에 조선 사람이 80%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80%가 민생단이라 했거든요. 간첩이라고 일제 간첩이라고. 이 물에 검은 그 먹물을 한 방울 떨군다. 떨구게 되면 물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좋다. 이다 80%로 떨구자 이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나? 그럼 당신들 생각해보라.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80%가 민생단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당신들이 회의를 못한다. 당신들 다 죽여버리고 말지. 우리가 왜 가만히 있겠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투쟁할 줄 안다면 파벌 투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지킬 줄 알고 또 말 잘하시고 이게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 물 안에 80%로 검은물 채워봐라. 근데 그런 건 누가 생각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말도 잘했고 그 싸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싸움을 못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었고 네. 이게 1945년은 이미 그 소련하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다 그 벌어졌었던 다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일성이나 그쪽 사람들은 그 멤버들은 그런 그 권력 투쟁의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른 거죠. 네. 싸움의 수준이 다른 거죠. 네. 그 북한에서 그 친일파 청산할 때 꼭 인민재판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조치나 뭐 경제적인 조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북쪽에서 친일파 청산의 기본은 뭐냐면 친일파들이 경제적 토대를 없애는 겁니다. 경제적 토대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친일 행적했는데 땅이 많아. 그 땅 바치면 그래 그럼 용서해서 경제적 토대를 없앤 거죠. 그 경제적 토대를 없앤 게 기본이 그 토지개혁인 겁니다. 제일 먼저 토지개혁을 집행했죠. 근데 토지개혁을 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추수투쟁 그러니까 3.7제 투쟁을 했던 겁니다. 45년 가을에 그때는 지금 45년 가을이면 그 뭐 조직이 안 될 때 아닙니까? 그 뭐 행정시국도 만들어 앉을 때고 그때 김일성 동지들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농민들을 묶어 세우죠. 그때 당시에는 80%가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그렇죠. 농민들을 묶어 세우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말하죠. 야, 우리 3.7제 투쟁하자. 지주가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지주 30% 먹고 우리가 70% 먹자.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지주가 거의 다 가져갔죠. 지주가 70% 내가 30% 이렇게 어떤 건 6대4 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농민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탁 깨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건데 이거. 그러면 농민들이 그러니까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환심을 사는 겁니다. 조직화를 하고. 예, 조직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뭉치지 않습니까? 항일빨리산 둘이 쫙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뭉친 그다음 우리 그다음 지주한테 찾아갑니다. 항일빨리산에 앞장서서 총 차고 딱 총 가서. 차고. 예. 야,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네가 우리 농민들을 착취해 먹었어. 착취해 먹었는데 다시는 우리 세상에 왔다. 다시는 너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3.7제로 하자. 네 30%만 가져. 이거 꼼짝 못하는 거죠.
고맙죠. 예, 30% 주는 것만 다행이지. 주는 게. 내년이면 땅에다 띄우겠는데. 그래서 지주가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70%를 가졌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미지 사진에도 이제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고 쫙 나와 있네요. 그러죠. 이렇게 포퓰리즘, 성공한 포퓰리즘인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일제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방된 상황에서 총은 공산당이 쥐고 있어. 총은 인민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주는 적수공곤이거든요. 이쪽은 쪽도 많고 총까지 가지고 있어. 나는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말 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주가 도저히 밑이 안 됐거든요. 전국 북조선 전국적으로 4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탄압해 버린 거죠. 그게 성공한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개혁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에 관한 어떤 그 11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11개 항목의 어떤 정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앞부분에 다 친일청산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자료 화면 좀 볼까요? 46년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이 이제 정강 임시인민위원회 대표협의회에서 발표. 지금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저기 보면 첫 번째가 친일분자 및 반민주적 반동분자 숙청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일본 침략자 및 친일적 반동분자와 조선 인대 지주의 산림과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와 반분 소작제를 철폐, 농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야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 기업소를 인민 생활 필수품에 소요되는 기업소로 전환.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3번부터는 이제 인민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관련된 조항인데 1번하고 2번은 친일파를 숙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그 친일파 숙청에 대한 그 인민들의 열의가 높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친일파 숙청 이거부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자꾸 뭐 적폐청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저 친일파나 아니면은 반역자들이 예, 저때 인민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개혁적인 작업들에 대한 저항 세력일 테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친일파를 숙청하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인민들의 또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민들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당했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 네. 그 수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농민들도.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그 6월 8일 날 이게 이 11개 그 조항? 조가에 예.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토지개혁 실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많았죠. 그러니까 국가 땅을 사들여 가지고 나눠주자. 뭐 그다음에 뭐 돈을 받고 몰수. 예, 돈을 받고 또 나눠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는데 김주석이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땅은 무조건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주장을 한다는 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쪽에서는 돈 받고 주자고 한다. 그럼 돈 없는 농민들은 야 그럼 우리 빚부터 지고 땅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런데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주겠다 하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땡큐. 역시 김일성 장군이네 이런 거 농민들은.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김일성 장군이 이거 김일성 주석의 그 우도가 관철되죠 거기서. 관철이 돼서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게 됩니다. 그 토지개혁 실시하면서 정말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44,000호 있거든 지주가 44,000호 북조선에. 그리고 이 44,000호의 지주를 청산하고 72만여 호의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72만여 호면 그 나눠줄 때도 또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가족 수 그리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이게 노동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10점을 준다 뭐 이렇게 점수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까지도 남자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딱 나눠주니까 막 남편한테 다 1,000평을 줬다.
이러면 그 아내한테도 천평을 주고 여자라고 해서 절반 깎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딸한테도 딸하고 아들도 똑같이 줬고 땅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남녀 평등이 실현된 겁니다. 거기서부터도 그렇게 땅을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지주로 정했냐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을 소작시키는 사람 그걸 지주로 규정했거든요. 거의 5정보 이하는 지주로 규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꼭 토지를 붙이는 사람이어야 그래야만 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농촌에다 땅을 사놨어. 그 내 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도 그 땅은 다 몰수했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당이 권력이 있으니까 직소를 못했던 거지 누구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니 북쪽에서. 근데 이 소규모의 자작농들도 일단은 다 무상으로 몰수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지주들의 땅만. 지주들이 땅만 몰수를 해서 어. 그 자작농 같은 경우에도 내 자작농이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적은 경우도 있죠. 적고 다른 땅을 또 소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땅을 나눠줬던 겁니다. 자기 땅 외에 더 줬던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하면서 20개조 정강이라는 걸 또 발표를 하네요. 네, 예. 예, 요 20개조 정강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20개조 정강에도 그런 게 있죠. 처음에 보면 일본 통치 잔재를 청산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일제의 잔재.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과거 일본 통치 일제 자녀를 철저히 숙청할 것.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반동분자 반민주적 분자들과의 투쟁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개혁 그 법령이 발표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남쪽하고 손을 잡아서 총 무기를 들여와서 이 인민연의 간부들을 살해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반발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 이렇게 그래서 반동분자 반민주적 분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투쟁을 하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주 세력들은 거의 뭐 대부분 친일파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다 친일파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반동분자는 친일파라고 그렇게 봐도 크게 무방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20개조 정강을 하면서 그 인민연회를 결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7번째도 보게 되면 뭐 일본 통치 시에 사용하던 법률, 재판기관 폐지하고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하라 이런 것. 7번째 나와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법률상 동등권, 모든 국민에게 법률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도 네. 있고요. 예. 일본인 11번째 보면 일본 국가 매국노 및 소작주는 지주들이 토지 몰수하라. 예? 소작제 철폐하라. 예? 관계 그때는 농사짓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수로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친일파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당연히. 예, 그걸 다 회수해서 그걸 농민들한테도 그대로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북조선 임시민연회가. 그리고 예. 이 당시에 벌써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그러게요. 예. 24번에 보면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규정한다 뭐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리고 13세 이하의 소년노동 금지한다. 예. 예? 그리고 13세부터 16세까지는 6시간 노동제 실시하라. 이렇게 이때 당시에 벌써 이런 걸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노동을 했나요? 8시간? 예, 그렇죠. 저건 그냥 상징적인 조항 아니었어요? 그 실제로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태일 시절에 전태일 열사 그 시절에 노동법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있었지만 그게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분신자결하셨잖아요. 근데 했습니다. 실제로 8시간 네, 노동이 준수가 됐다는 거죠. 이건 법이나 같은 거거든요. 네. 이 10개조 정강이라는 건 이건 법이나 같은 겁니다. 북조선 임시민연회에서 발표한 법인 거죠. 그리고 15번째 보면 생명보험 실시하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사무원 생명보험을 실시하라. 예? 기업소 보험제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이때 당시에 보험을 말하고 있었다는데요. 북에서. 그런데 지금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에는 보험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대신 생명보험만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인체보험이라 해가지고 생명보험만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생명보험이 내한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건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생활비 줄 때 저리 다 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인민 의무교육제 실시하자. 예? 16번 조항에 인민 예. 의무교육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고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고 그리고 국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개인 병원이 다 망한 겁니다. 누가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네. 돈 내고. 그러다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개인 병원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인 병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 저 내용들이 네. 저게 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예. 그 사회보험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고용보험, 그 저기 아까 전에 말했었던 전 근로자들에 대한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산재보험 뭐 이런.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회보험 제도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사회주의적인 어떤 개념이 이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저런 게 저렇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 그걸 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아 이거 괜찮은 우리, 제도다. 우리 국민들이 저걸 알면 전부 다 사회주의로 경도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상식적인 제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사회주의를 뭐 그 굉장히 뭐 아주 사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은 그건 저는 상당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도시개혁을 통해서 4만여 명에 이르는 그 친일파 지주들이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뭐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 자기 그 경제적 소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친일파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남으로 다 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한은 유상몰수 네. 무상분배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그 차이가 바로 그거였네요. 왜 네. 남한은 지주나 아니면은 자본가 계층의 이익을 가능한 이렇게 좀 침해시키지 않고 그런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반면에 북에서는 아예 그런 그 자본가 계층이나 그 지주 계층의 경제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예. 이렇게 보면 소련 민정국의 그 통계에 따르게 되면 46년부터 48년까지 예? 남한으로 건너간 사람 수는 84,36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친일파인 거죠. 그중에 물론 뭐 공부하러 왔던 사람들도 있긴 하고 뭐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절대 다수는 친일파였던 겁니다. 자기 재산 뺏기고 예. 네. 그리고 재산도 우리- 뺏기고 처벌받을 것도 두렵고 하니까 예. 이제 그냥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46그러니까 45년 8월부터 시작해서 46년 그 한 토지개혁 때까지 이 사이에 넘어온 사람들 그거는 진짜 친일파죠. 그거는 진짜 친일파들이었고 정말 북에서 만행 저지르고 도망친 이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서북 청년단을 묻지 않습니까? 아, 46년 3월에. 네네 그래요. 예.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서북 청년단들이 사실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자신들은 반공 때문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건 친일파였기 때문에 도망쳐 오는 겁니다. 반공 때문에 온 거 아니고. 그 친일파는 숙청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도망쳐 온 거죠. 죽기 싫어서. 그때는 무자비했으니까. 아 소련이 또 그때는 저 소련의 원동에 시비리에 막 형 보냈습니다. 실흥살라. 그때는 북한에 있는 감옥들을 이용 안 했거든요. 아 조선 사람을 시베리아로 보냈다고. 예, 시비리로 보냈습니다. 시비리로 다 그때는. 아이고야. 노역할라. 그러니까 시비리 가면 죽었지. 이게. 죽죠. 그거 뭐. 그러니까 다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 서북청년단 뭐 만든 거죠. 아. 애들이. 그러니까 독이 오른 상태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네들은 이제 반공 때문에 내려왔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맞죠.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네.
그리고 와서는 그다음에 한 짓이 예. 예, 그런 짓들을 한 거죠. 예. 근데 걔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남한이 어쨌든 북한에서 북에서 도망치 오면서 그 많은 이 재산들을 놔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땅 건물은 다 놔두고 오고 뭐 돈이나 그다음에 뭐 군부치 같은 거 들고 왔겠죠.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그 자기가 그 잘 살던 때 예? 그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이제 서북청년단에서 들어가서 미군정 그다음 이승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잘 보이는 그 첫째는 좌익. 좌익을 무작위하게 까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익에 잘 보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예, 예. 북한의 초기 내각을 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과연 북한의 초기 내각이 정말 친일파가 정말 등용이 됐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전 사진이네요. 저 사진은 이제 가운데는 김일성이고요. 네. 그 김일성 옆에 오른쪽으로는 홍명희 네, 선생이죠. 예, 홍명희 선생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 여성분은 허정숙. 네, 허정수 여사고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저희 김책이고. 예, 김책인가요? 네. 예, 김일성 옆에 왼쪽.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저렇게 보니까 그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 그 김정은이 네. 할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닮았네요. 젊은 예, 시절은 예.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닮긴 했죠. 예. 자, 이제 북한의 이 초기 내각에 대해서 그 조갑제는 그렇게 이제 북한의 친일파들을 등용을 했다. 초기 내각에도 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갑제 얘기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보면 조갑제는 그럽니다. 네. 우선 김영주죠. 이게 내각은 아니지만 이 네. 남한에서 흔히 말하는 거. 그러니까 김영주는 누구냐면 김일성 주석이 막내 동생입니다. 김영주는 일제 시대에 헌병 보존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뭘 증거로 삼냐면 1937년 6월 4일에 김 주석이 보천벌을 칩니다. 보천벌을 치게 되니까 당시 일제 간동군에서 통역관을 하고 있던 김일성 주석의 동생을 데려다가 김 주석을 기순시키는 작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1937년 6월 이전에 벌써 이 김영주라는 사람은 일제 간동군에서 통역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영주라는 사람이 192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1937년이면 17살 아닙니까? 예? 17살에 일제 간동군에 통역관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김주석이 그 3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32년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35년도에 둘째 동생마저 전사합니다. 일본 놈들하고 싸우다가 총에 맞아 전사하고 그러니까 35년부터 37년까지 35년 그러니까 2년인 거죠. 2년. 그래서 길게 잡아야 2년인 겁니다. 2년 안에 일제 간동군 그 통역관이 됐다는 거죠. 김병주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김병주라는 사람은 그 김수석이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둘째 형이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뭘 했냐면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불러다가 밥 먹이고 오늘은 이 집에서 먹고 내일은 저 집에서 먹고 이렇게 옮겨다니며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던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김주석을 기순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돌봤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김주석이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이 얼마였냐. 1만 엔이었습니다. 1만 엔. 그때 당시 위중민이라고 있거든요. 그 동북 항일연군의 그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 위중민. 그런데 위중민이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은 3,000엔입니다. 위중민보다 몇 배로 되는 현상금을 목에 걸고 있었다는데요. 김일성은. 당시 1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만 N이 아니라 아마 1만 원일 거예요. 1만 원. 예, 1만 원. 그런데 뭐 당시에 그 50원이면 항소 한 마리 샀다던데. 아마 어. 그 정도일 네, 거예요. 40원, 50원이면 항소 한 마리 샀다 그러죠. 근데 이제 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반 직장인들 한 달 급여가 뭐 30원 뭐 이제 그런 예. 식이 됐던 시대였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돈 현상금으로 걸렸겠네요. 우리는 예. 이제 간첩 선을 신고한 정도의 보상들이 한 10억 정도 되려나? 그리고 보면 조갑제는 뭐라 하냐면 장헌근이라는 사람이 북조선 임시민연회 사법부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장헌근이 뭐 했냐? 일제 시대에 중추원 참의를 했다는 거죠. 중추원 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임시민연회 사법부장을 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북조선 임시민연회는 장헌근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법부장에.
당시 자, 사법성이. 사법성 좀 볼까요? 초기 네. 내각 구성 이렇게 보면 사법상에는 리승엽이라고 남로당 네. 출신이에요. 예. 예. 그리고 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장도 그 최용날이라는 국내에 살등하던 혁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갑제는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정국운이라는 이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문화선전성 부부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부부장을. 조갑제 얘기로는. 네, 조갑제 얘기로는. 그런데 남한에 정국운 간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국운 간첩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북한 간첩이었던 거죠. 남한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에 이거 말려서 어쨌든 처형은 됐죠. 50년대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북한의 문화선전성에 부부장을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나 헷갈리는 거죠. 조갑제가 지금. 예? 남한에 있던 사람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김정재 보위성 부상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일제시대에 양주군수를 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김정재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밀봉 교육을 며칠 받고 내려와서 간첩이었습니다. 김정재 간첩 사건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놓고 지금 북한 보위성이 부상을 했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초기 내각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북노당 출신 또는 남노당 출신 뭐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친일파들은 눈에 띄지를 않는데요, 지금. 그러면 조갑재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을 놓고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에 김정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한의 김정재를 가져다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남한의 김정재 경력을 가지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저 친일파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허민국, 뭐 인민군 구사단장, 일본 나가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뭐 강치우, 뭐 그다음 김달삼 내놓고 이럽니다. 어쨌든 내려가면서 그런데 북한은 항일팔지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항일팔지산에 들어와서 군대를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일본군 출신을 인민군에서 쓸 리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건 안 죽이면 이상하지. 아 그렇죠. 총 쏘고 전문가 15년 넘게 산에서 싸운 사람들인데 일본 놈하고 그 일본 놈하고 내가 한 잠짜리 같이 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조갑제랑은 허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튼 말을. 자, 요 사진이 지금 조갑제가 얘기한 사람들 이제 친일 행각을 벌였다라는 친일파들을 등용했다라는 이 사진들의 명단인 거죠. 네, 초대 내각인 거죠. 초대 네. 내각 사진입니다. 초대 내각. 네. 저 사람들 중에는 친일 행적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갑제가 이제 엉터리를 자신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으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보면 이승엽 같은 경우에 뭐 일제 시대에 뭐 식량 무슨 거기서 이사로 있었다 전향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승엽 같은 그 자체는 일제 시대 전향은 했지만 그래도 일제 시대에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리승엽은 사법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후에 전쟁 때다 이게 저 간첩으로 다 처형되죠. 이승엽이랑. 자, 이제 사실 남한에서는 친일파인데 또 북한에서는 또 인민 영웅으로 좀 칭송을 받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예. 친일파의 규정이나 이런 그 기준들 중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준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 네. 예.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요. 특히 뭐 남한에서는 이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뭐 최승희랄지 그다음에 뭐 조명암 뭐 네, 이런 사람들. 네, 예. 근데 북한에서는 인민 영웅의 칭호를 또 받았고 많은 또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최승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깐? 네. 최승희 친일 행적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일본 영화에 출연하고 유문 공연에 참가하고 국방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북한에서 그 예술인들에 대한 이런 친일파 규정 만들지 않은 이유가 보게 되면 그 예술인들은 좀 나약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벌어먹고 살자면
아마 그런 관점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예.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술인들은 어쨌든 좀 나약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놈들이 어쨌든 시키니까 뭐 헌금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최승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걸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고- 남한에서는 또 다른 관점도 있었습니다. 예, 예, 남한도 그렇죠. 예. 네. 남한은 남한대로 관점이 또 있었던 거요. 어쨌든 그런 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북한에 지금 최승희가 월북을 한 게 46년도에 월북을 해가지고 또 평양에서 최승희 무역연구소를 또 만들었어요. 네. 예. 예. 뭐 1950년에 베이징에 이제 무용반 또 설립해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52년에 최승희 무용학교라고 또 이제 만들었네, 창설을 했고 55년에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네요. 네. 네, 최승희 씨가. 그다음에 59년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이 창작 조선 무용가 동맹위원장에 복귀했다고 돼 있고요. 1961년에 조선 민족 무용 기본이라는 걸 출판을 하고 67년에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69년에 사망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사망 연대가 사망 연대랄지 사망 이유랄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왜 명확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어쨌든 이건 북에서 발표한 게 그런 거고요. 어쨌든 2013년에 애국열사령이 안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승희라는 사람이 친일 행적은 있었지만 우리 조선무용 발전시키는데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족의 우수성, 그러니까 우리 무용의 우수성 그걸 어쨌든 최승희가 다 이렇게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간 거죠. 결국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북은. 그러니까 어제는 뭘 했든지 간에 오늘은 어떻게 사냐.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실례대로 말하면 우리 최덕신 선생 있죠. 네, 최덕신 선생 남한에서 외무부 장관도 했죠. 군단장도 했고 6.25 때 군단장으로 북한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도교 교령도 하셨고 그분이 결국은 북으로 돌아갔죠. 예? 북으로 돌아가서 천도교 총무당 위원장인가? 어제 그런 것도 했었죠. 결국은 자기들하고 싸웠지만 오늘은 우리가 옳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다. 이런 걸 통일전선 노선이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보게 되면 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남한분들은 북에 갔다 오게 되면 처벌하죠. 국가 승인 안 받고 갔다 오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뭐 이렇게 뭐 탈북하다가 걸리면 예. 뭐 요독 수용소에 뭐 강제 수용해가지고 뭐 거기서 엄청 가혹한 그런 그 무슨 처우를 받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9번 10번씩 탈북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습 탈북. 상습 탈북이죠. 아니, 그런데도 그냥 알면서도 다 받아줘요? 예, 다 받아줍니다. 여기 와서 예, 고경모라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이 동생이 보이브에 잡혀가 고문을 받고 있다. 자기 누이 동생이 정치범 중수에 끌려갔다. 막 이러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걔가? 돌아갔습니다. 아 여동생 찾으러.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사연이 있죠. 북에서 살 때 그 자기 그 안에 결혼해 살았는데 그 가시집 여자 쪽 집에서 둘이 못 살게 자꾸 갈라놓은 그 세게 자꾸 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괘씸하니까 김정은한테다 편지를 쓰게 되죠. 김정은 위원장한테다 편지를 씁니다. 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 저 처갓집에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당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 너무 높이 편지 쓴 거 아니에요? 예. 그 편지 썼죠. 예. 썼는데 그걸 쓰고 이 친구 그다음 도망친 겁니다. 이게 남한으로 탈북한 거죠. 왜 무서워? 편지 쓰고 그 편지 쓰고 그다음에 그 너무 처갓집에서 너무 구박 주니까 탈북했죠. 근데 당시에 남한에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남한에 왔는데 조카 데리고 이 남한에 살던 또 누이 동생은 또 북으로 돌아갑니다. 또 북으로 들어간 거죠. 그 오빠 어느 새로 오빠 오는 거 모르고 그 북으로 갔습니다. 또 누이 동생은. 그 남한에 와 보니까 누이 동생이 갔어. 그래 그다음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동생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그 누이 동생한테 그다음 전화를 했죠. 이 친구가. 네. 전화를 했는데 누이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누이 동생이 나 때문에 보이브에 잡혀갔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지술로 지금 창작해낸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난리를 피웠죠. 여기서 지금. 어. 그러다 얼마 후에 그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네 동생 잡혀 안 갔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를? 그러니까 야, 그 지금 그 김정은한테서 그러니까 장군님이라 그러죠. 쟤들은 장군님한테서 편지가 내려왔는데 너 앞으로 네 동생 어떻게 전화를 해 임마. 그 한국학 전화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니까 너희 동생은 지금 장군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불법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 그러니까 너희 동생은 전화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다음에 중국 통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편지가 왔다라는 사실에 뭐 감동해서. 예, 듣고 그 김정은 그다 사인해서 어떻게 대책하라. 이게 뭐 도당에다 지시를 떨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친구가 쓴 편지를 보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신소 편지를 쓰면 간다는데요. 최고 지도자 앞으로.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보고 답장을 합니다. 거기다. 북한은 한 반쯤 통일이 됐네요. 그러게요. 남쪽으로 내려서 살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지 맘대로 아닙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그 잠입 탈출죄 그것만 우리도 삭제하면 그냥 통일이 뭐 한 3분의 2는 되겠네.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탈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남한의 국적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그분들이 다시 오면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네, 국가보안 위반이죠. 네, 그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감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뭐 감옥 그러니까 가요? 남한에서 처벌받는다는 거죠. 네. 북한에서 처벌받는 게. 네. 네. 북한에선 가면 처벌 안 합니다. 그래 들어가서 있다가 그다음에 또 처제람 데리고 또 탈북했죠. 또 탈북해서 그다음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체포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예, 3년 살고 나오고. 그러니까 3년이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게 결국은 그 북한에서 이런 정책이나 같은 겁니다. 이제 최승희 같은 분들 그 외에도 많죠.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 친일 행적은 있지만 인재임금만은 사실이잖아요. 인재임금만은 확실하고 그 인재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용서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지난 기간 친일 행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재능을 꽃피우자게 되면 일본 놈들한테 붙지 않았으면 재능을 꽃피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뭐 또 북한에서는 또 이제 악질적인 친일 행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정보가 많지 않을 때 아닙니까? 네. 정보가 많지 않을 때죠. 그때는. 그 주로 이제 최승희나 아니면은 그 친일 작사가 조명암 씨나 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당시 서울 지역에서 그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어서 북한이 뭐 그런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 조명암 씨 같은 경우에는 46년도에 서울에서 해방되자마자 김일성을 형상한 희곡을 만듭니다. 친일 행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깨끗하게 김일성 형상한 희곡을 만들거든요. 혁명군이라는 네. 이런 장막 희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 거죠. 어허. 예? 거기 결국은 누구한테 쫓겨갑니까? 김도한이한테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김도한이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잡아다가 족치고 그다음에 뭐 총을 쐈는데 뭐 어디고 여기 사타구니 어디 맞았다고 총이. 그래 그 병원에 입원한 걸 그 김도한이 죽이려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너무 붙잡고 막 빌어서 그래서 살려졌다고. 그 야인 시대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내가 고자라니 뭐 이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드라마 야인 시대였는지 아무튼 뭐 정확하게 맞아, 야인세 맞을 겁니다. 우리 예. 내 북에서 내 봤습니다. 그거. 그 김도환한테 총을 맞고 병원에서 내가 고자라니 막 이런 그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총알이 거기에 맞았어요. 네. 그런 네. 일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 북으로 뛴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북으로도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우익에 의해서 탄압이 됐고 그 북으로 가게 된 조건을 마련해 주죠. 김도환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거.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다음엔 북으로 가니까 서울에서 이런 김일성 형상한 희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다음에 적극 소주죠 북에서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 탈북 경위도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은 그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 네, 네. 노덕술. 노덕수리한테 그 막 끌려가 갖고 고초를 겪으신 다음에 그냥 비관해가지고 탈북을 하셨다고 그러고 네. 그 조명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김도환한테 백색 테러를 당하고 네. 그냥 살려고 탈북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 뭐 그거는 정상 참작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북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전쟁 시기에는 종군을 합니다. 종군을 하면서 노래를 창작하고 이러거든요. 조국보이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에서 우리 나가자 뭐 그런 노래거든요. 그 인민군대에 대한 노래인데 조국보이 노래라는 걸 창작을 합니다. 이 사람. 아, 예? 그리고 압록강 이천리 이 노래도 하고 얼룩소야 어서 가자라는 민요형이거든요. 이거는 얼룩소야 어서 가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노래랑 해서 뭐 천년만년 수령님만 모시고 따르리 이런 김일성 주석 찬양하는 노래 이런 노래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서 그 혁명가극이라 하죠. 밀리마 이야기하라 한자의 단원의 운명 이런 것도 김정일하고 함께 그 가극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북한이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령출이라고 이름 바꾸거든요. 북에서는 조령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본명이 조영출이었던 것 같아요. 조령출? 네, 아, 여기서 조명남이라고 부르는 네,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조명암이라는 건 예명이었던 것 같고요. 네, 조영출이 이제 본명을 사용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는. 네. 그 명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명함의 활동은. 자, 여기 저 자료 화면 좀 볼까요? 예, 저기 이제 왼쪽은 이제 문예봉 여사의 묘소인 거고 조령출이라고 돼 있네요. 오른쪽에. 예. 조선 문학 창작사 작가 이렇게 돼 있어요. 93년도에. 저 문예봉 씨도 그 배우죠. 네. 배우 문예봉. 예. 저분도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했다라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다 올라가는 겁니다, 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많이 대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카프 작가라는 게 카프 그거에 네, 네. 카프파. 그 사람들이 그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당시에. 근데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리 뭐였는데 그 김일성 장군이 노래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랑 해서 다 북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에 있으면서 다 끌어온 겁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문해봉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심령 이런 사람들을 네. 친일 행적이 있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이 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자면 저런 사람들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 사실 남쪽에 비해서 북쪽은 예. 그런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저변이라든가 이게 좀 약하니까 네. 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네. 와 준다면은 그거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보게 되면 그 학자들도 다 이 남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학자들도. 1급 학자들이 네. 그 저기 북한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다 그렇게 초청해 간 겁니다. 다 모셔간 거죠. 북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 조선굴 의학 같은 경우 여기선 그 두음법칙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두음법칙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이 올라갔거든요. 두음법칙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또 그 입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어학자들 네.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학자들도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또 누굴 데려와야 된다. 뭐 이승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북으로. 최승희. 이승기라는 분 있죠. 일제시기에 그 비난론의 아버지. 일제시기의 그 박사였습니다. 그분이. 네,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일제시기부터 그 비난론을 연구했죠. 카바에 대해서 돌의 석회석에서 섬유를 뽑는 거. 세계적인 아마 예. 화학자. 예, 화학자죠. 네. 북한이 화학공업 그리고 화학공업, 화학군수공업 그 발전시킨 사람 그분이죠. 이승기 박사.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북으로 올라갈 때. 그렇군요. 예. 자, 그 북한에 이제 우리가 친일청산에서 얻는 또 교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북한은 정말 친일청산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친일파들을 등용을 시키기도 하고 물론 반드시 전제 조건은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북한은 왜 친일 청산이 한 절반 이상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벽한 친일 청산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의해서 등용됐다는 이런 친일파들은 높은 자리는 못 갔습니다. 다 밑에 있었죠. 이제 문화예술 부문에서 이 사람들 간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로서 자기 재능을 이렇게 발휘했을 뿐이고, 그리고 뭐 과학자,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자리는 못 갔습니다. 다 아래 단에서 연구원 이런 연구직에다 계속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비록 친일 해방 전국에서 나라의 경제를 읽으셔야 되겠는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공업 기반은 거의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제가 버리고 간 거죠. 다 못쓰게 폭파시켜놓고 막 도망친 광산, 공장, 탄광 이런 걸 다시 돌리자니까 그 기술자들을 받아들여 써야 됐던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38선 시절에 개성은 남한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 북이었고. 쪽이었고. 예. 근데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개성을 북한에서 이제 북한 땅으로 이제 들어간 이유, 그다음에 고성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이게 그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개성을 반드시 먹었어야 되는 거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나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 발전소나 공장을 먹기 위해서 동해안 쪽을 그렇게 좀 많이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백마고지 전투, 네. 1211고지 전투가 치열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1211고지라는 걸 국군이 차지하면, 남한에서 1211고지를 차지하게 되면 원산까지 먹는 겁니다. 원산까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치열했던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면 원산 다음에 함흥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해안은 먹는 거나 다 먹는 겁니다. 동해안은 거의 다. 예. 그 남북의 어떤 친일청산이나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냉전 시대 그리고 체제 경쟁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나 환경. 그게 또 오히려 북한에서도 또 남한에서도 그 체제 경쟁이라는 게 친일청산에 좀 장애가 됐었던 이유가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친일 경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체제 이제, 경쟁. 예.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소 간의 그 어떤 그 이념 대립이 격화되던 냉전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 어떤 사회주의 세력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 그 친일의 과오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원래 하려고 하는 사회 여론은 높았지만 미 군정기가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일제도 원래 일제 강점기 때도 사회주의자들은 탄압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친일 그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 경찰도 시키고 뭐 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너무 그 시기가 참 공교로운데 근데 하지만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네. 북한은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뭐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자아 비판이라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남한은 그 과정이 전혀 없어 버려.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네. 예.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에 큰 그 어떤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을 계속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떠세요? 우리 홍 대표님. 혹시 오늘
더 못하신 말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법적 처벌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꼭 응징은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거는. 그리고 그 친일파 후손들도 그 우리 민족 앞에 예? 자기 도의적 책임을 면하면 안 되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데 대한 응당한 그런 대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 얼마나 잘 삽니까? 네. 예. 정말 남한에 와서 저 북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항일무장 투쟁에 참가했고 독립운동에 참가했고 이런 집 자식들은 너무나 잘해주거든요. 북은. 그 친구들은 내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늘 이게 뭐야 이게 못마땅해 했죠. 저는. 야 할아버지가 항일 투쟁을 했는데 손주들을 왜 근데 대우해서 할아버지 한 건 한 거지. 그 할아버지 그대 아버지 거지. 다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손주는 왜 도와주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은 너무나 안 돼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 가면 3대가 망한다고. 예? 남한은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의 문제는 그게 있네.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북은 또 이게 반대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도 많이 제가 이게 친일파 청산에 대한 거는 남한에 와서 제가 이게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북에 있을 땐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는. 네. 근데 남한에는 너무 처벌 안 했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꼭 이런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하실 말씀? 남한은 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데 손주가 어렵게 살아요. 네, 남한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고 손주까지 다 대접을 받는데 남한은 할아버지가 친일파를 했으면 손주까지도 떵떵거리니까 너무 잘 살고 있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참 이 비참한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되고요. 아까 또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 처벌은 안 됐지만 사회적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과 그런 개념 하에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이런 또 친일파 방송을 계속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친일파 방송 북한의 친일 청산 이제 인민재판으로 모든 친일파를 청산한 게 아니고 정치적 조치나 경제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랐다라는 거.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안 부분도 또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